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보금자리론 40조 풀었죠.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걸 또 만들었죠. 빚 가지고 집 사라 이거예요. PF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끌고만 가서는 안 된다. 망할 건 망하게 놔둬야 부동산 경기가 나중에 건전하게 살아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이제 거품이 쌓이고 하면 다주택자만 유리한 거예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나머지 집 가지고 임대도 넣고 차익도 노리고 이렇게 하는데,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세금만 많이 내고 나중에 부동산이 붕괴돼 버리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집이 전체 재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치로 얻어맞고 나서 정신을 차리느냐, 거품을 빼나가는 과정을 겪어가지고 정상화되느냐,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일명 부동산 불패라고 불리우던 때가 있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부동산에 대한 시선이 많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박사님께서는 올해가 한국 부동산 역사상 최악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게 있었어요. 부동산은 오르기만 하고 절대 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불패 신화가 있어요. 일본도 과거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신화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불패 신화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들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거는 부동산 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이게 생산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투자 수요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중에서 투자 수요가 한 40% 이 정도 된다고 봐요.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특히 집값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이 투자 수요예요. 투자 수요. 집은 사람이 사는 데인데 집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수요가 투자 수요거든요. 이게 거의 40% 정도 돼요. 이 40%가 급격하게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실수요자만 가지고 움직이면 이렇게 집값이 폭등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빈집이 생기고 또 슬럼화가 되고 이런 일이 생기질 않는데 투자 수요가 활개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 수요가 10%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투자 수요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부동산 가격을 지금 좌우하고 있어요.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내년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고물가, 고환율, 또 고유가 때문에 또 금리가 고금리잖아요. 이런 고금리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상당히 어려워질 걸로 봐요. 특히나 수요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은 결국 수요예요, 수요. 공급이 아무리 없어도 수요가 없으면 집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많아도 수요가 그거보다 더 많으면 집값은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요. 또 환율이 너무 비싸요. 이제 정부에서는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세수에도 문제가 생기고 건설 경기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집값을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정책을 많이 펴와요. 또 집값을 급상승하면 급상승을 막는 정책을 많이 펴와했는데 여태까지 한 20년 가까이 부동산 정부의 정책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세수가 감소해서도 안 되고 또 건설 경기가 어려워져도 안 되고 또 부동산이 너무 많이 폭등하면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데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그냥 정책을 필 때마다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더 많이 오르고 집값을 떨어뜨리는 걸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또 더 힘든 상황이 오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더 상승시켜버리고 하락을 방지하는 정책을 폈다가 오히려 다 부동산이 몰락하는, 일본 같은 경우죠. 몰락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70%, 80% 정도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산이. 우리나라 순자산 비중을 보면은 부채를 다 빼고 10억 이상인 분이 우리나라의 전체 10% 정도 돼요. 10% 정도. 그렇다면 이제 서울에 지금 400만 가구가 있는데 서울 경기가 한 1000만 가구 가까이 돼요. 1000만 가구 가까이인데 10억 이상에 있는 분이 10%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2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면 200만 가구거든요. 200만 가구가 순자산이 10억 이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400만 가구인데 200만 가구가 10억 이상 갖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서울에 대한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수요가 가세했다는 소리예요. 투자 수요가 가세해가지고 그만한 수요가 없는데도 투자 수요가 가세해서 집값을 올리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까지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어요. 거품이 뭐 보통 껴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의 반값 정도 돼야 뭐 정상적인 시세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80% 가까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순자산도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속하게 하락하면 우리나라는 빈곤층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100만 장자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집값이에요. 전부 집값. 그러니까 집값 폭락은 곧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순자산이 3억 미만인 분이 한 60% 정도 돼요. 순자산, 부채 다 빼고. 집값이 많이 하락하지 않으면 그 60%의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버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금리 상황을 봤을 때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건설 경기 오로지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 요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를 안 내렸을 경우에 더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이 오르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 집값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 지금 많은 거품이 껴 있는데 이 거품을 정부가 유지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고 금년 같은 경우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 금년만 안 좋으면 괜찮아요. 내년, 내후년까지 굉장히 저는 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집값은 앞으로 하향할 수밖에 없어요. 상승할 수가 없어요. 출산율도 이렇게 되죠. 금리가 또 과거처럼 뭐 초저금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내리더라도 옛날 같은 제로금리나 그런 금리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하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란 게 워낙 여러 가지 요소로 움직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꼭 집을 수는 없지만 뭐 여러 정책을 실패했던 정부의 탓도 결코 적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악화된 건가요? 네, 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뭐 하락을 막기 위해서 또 급상승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펴왔거든요. 그러나 그 정책들이 다 실패를 해왔어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규제를 막 강화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실패했잖아요. 또 지금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보금자리론 뭐 40조 풀었죠. 빚 가지고 집 사라 이거예요. 또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걸 또 만들었죠. 빚 가지고 집을 사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빚 가지고 집을 사는 거거든요. 가계부채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이러한 하락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놔야 돼요.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놓지 않고 정부가 관여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부동산 시장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여를 최소화해야 돼요. 정부가 할 일은 하나뿐이 없어요. 공공 부분의 공급을 늘리는 일 이것뿐이 없어요. 공공 부분의 공급을 늘려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길뿐이 없는 거예요. 건설회사를 살리려고 또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또 부동산 값의 폭락을 막으려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안 올렸잖아요.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2%예요. 우리가 2%는 낮아요. 원래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0.5나 1% 높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근데 이번에 2% 차이 나고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고금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보다 2% 낮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 경기나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한 저는 조치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잘 흘러가면 괜찮은데 이런 부동산 폭락을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중에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할 때는 하락하도록 놔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건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또 건설 경기가 악화된다고 해서 금리를 안 올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사실 올려야 돼요.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있거든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집값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데 PF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건설회사나 이런 회사들을 끌고만 가서는 안 된다. 망할 건 망하게 놔둬야 부동산 경기가 나중에 건전하게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기만 해서는 나중에 더 큰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값은 특히 집값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았기 때문에 버블이 많이 껴 있거든요. 이 버블을 걷어내야 돼요. 버블을 계속 안고 가다가는 나중에 더 크게 터져버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버블이 있는 상태에서 또 버블이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맥주잔에다가 우리가 맥주를 달으면 거품이 많이 생기죠. 이 거품이 꺼지면은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고 또 맥주로 변하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전 정상 시장 가격이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나라 집값은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또 거품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터져도 잘못하면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훨씬 더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 거품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큰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제 거품이 쌓이고 하면 다주택자만 유리한 거예요. 주택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집값이 오르나 내리나 뭐 기분은 좋을 수가 있겠지만 다주택자들 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나머지 집 가지고 임대도 넣고 수요도 올리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 또 차익도 노리고 이렇게 하는데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영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오히려 피해자가 돼요. 다주택자한테 또 투자 수요한테 피해가 돼요.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세금만 많이 내고 나중에 또 집값이 지금처럼 거품이 그쳤을 때 부동산이 붕괴돼 버리면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갑자기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집이 전체 재산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품이 빨리 꺼져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더 오르면은 나중에 더 큰 하락을 막을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2, 3년만 하락하면 될 걸 가지고 10년, 20년 동안 하락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버블이 낀 상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록 더 크게 터지는 게 마치 이웃나라의 일본과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우리는 이제 거품이 엄청 껴있는데 이제 일본하고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일부 분들은 뭐 일본하고 좀 다르다 하는데 일본의 그 버블이 꺼지는 현상 쪽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뭐 집을 갖다가 이용의 개념으로 보지 투자의 수단으로 안 봐요. 왜냐하면 한번 엄청나게 혼났기 때문에. 그 20년,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본은 집 사가지고 돈 번다 이런 생각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엄청나게 큰 망치로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망치로 얻어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치로 얻어맞고 나서 정신을 차리느냐. 지금 상태에서 많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거품을 빼나가는 과정을 겪어가지고 정상화되느냐 하는 거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처럼 망치로 얻어맞고 나서 정신을 차리면 우리나라는 헤어날 수 없는 사태로 갈 수 있어요. 일본은 과거에 경제 대국이에요. GDP 대비 경제 과거에 2위였어요. 1위도 막 넘봤었죠. 지금도 3, 4위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3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을 따라가기만 해도 대성공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버블이 터져버리면 큰 폭탄이 터져버리면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일본과 다른 과거의 경제 대국인 5위였던 아르헨티나처럼 그렇게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본은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좋은 상태에서 부동산 값만 폭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 건설회사, 또 집값, 버블 이런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하락하게 놔둬야 돼요. 거품이 빠지려면 지금 최고가의 반값 정도 돼야 거품이 다 빠지는데 그 거품을 걷어내지 않고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절대로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의 전철을 밟았다가는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른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이 유독 집에 집착하는 경향도 없지 않잖아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결혼할 거면 집 한 채는 있어야지, 평생 살았는데 집도 한 채 못 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내 집 마련에 집착하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유독 소유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뭐 과거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처럼 그 당시에는 뭐 양반, 왕족 이런 사람들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상놈,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상류층만, 귀족층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일반 뭐 중산 이하층은 부동산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고가 기본적으로 저는 흘러 들어왔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과거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집은 한 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거는 뭐 과거에 우리 그런 전통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부동산이 과거 뭐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개발도상국 시절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부동산이 폭등하다 보니까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근로소득보다 월등하게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맨날 월급 받아봐야 모아봐야 안 되고 집 한 채 산 사람들은 나중에 3배, 4배, 5배까지 막 10년, 20년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는 부동산뿐이 없다. 집보다 좋은 게 없다. 이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예요. 그런데 이거는 개발도상국 시대에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개발도상국 시대에는 부동산이 오르기만 하지 내리진 않아요. 사이클이 올라가더라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결국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개발도상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득과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인구가 그렇게 증가하지가 않아요. 몇 년 지나면 제일 낮은 가격보다도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부동산 사는 순간 돈을 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부동산 불패 신화의 인식으로 심어졌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인구도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상승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집에 대한 투자는 저는 없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에 집착하는 이유가 집을 샀을 때 집값이 몇 배 오르더라 하는 사고가 아직도 머리에 뿌리 박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비근한 애가 일본이죠. 일본에 소유욕이 없어요. 집을 사가지고 돈 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아요. 엄청난 폭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박사님께서는 1세대 감정평가사이신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는 있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그 젊은 분들은 집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고 또 2, 3년 전만 해도 부동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날 건. 그때 부동산이 막 폭등하는 시기였죠. 2014년부터 부동산이 뭐 7년 동안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뭐 2배, 3배 이렇게 막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영끌이라는 게 생겼죠.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사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줄 알고 그때 이제 젊은 분들이 집을 사는데 영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언론이에요. 언론에서 집값의 폭등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언론은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서 부동산 값을 띄우기를 한다. 이런데 젊은 분들이 너무나 집을 안 사면 앞으로 영원히 집을 못 가진다. 이런 사고를 심어줘가지고 연끌을 하게 돼요. 그 연끌한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좀 하락하니까 많은 금리를 부담하고 또 경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예고되어 있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금리. 그리고 앞으로는 상승이라는 게 없어요. 폭등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약간의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상승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생겨야 상승을 하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미래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폭등이라는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은 부동산을 집을 가진다는 거는 투자 수단으로 절대 안 해요. 실수요만 있어요. 실수요. 그래서 앞으로 젊은 분들이 집을 살려고 할 때는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집을 지금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저는 그래요. 그분들한테 이게 투자하는 수요냐 아니면 실수요냐를 물어봐요. 항상 투자 수요를 생각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실수요만 가지고 내가 그 집에 사가지고 오랫동안 살겠다. 그거 사가지고 집값을 남기겠다 하는 분들은 앞으로 낭패를 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수요에 의한 내 집 마련 하고 싶은 분이시라면은 어느 시기에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혹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실수요로 이제 젊은 분들이 사시려면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집값 상승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년도 어렵다고 봐요. 내후년까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2, 3년 동안은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집 사는 거는 좀 자제하고 투자 수요는 당연히 뭐 안 해야 되지만 실수요라도 진짜 살려고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2, 3년 동안은 집값 상승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폭 하락이 예고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또 고금리에 맞물려 가지고 또 어려워지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2, 3년만 하락하면 저는 우리나라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런 거품을 걷어내지 않고 간다면 장기간 심지어 10년, 20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 3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